네, 반갑습니다. KCGI 강성부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고향이 경남 함양이고 저희 친척들은 대부분 다 부산 삽니다. 그래서 부산 자주 오는데 부산에 저희 집도 있습니다. 네, 자주 오는데 대부분 그 비슷한 고민들 많이 하고 계세요. 오늘 벌써 시작부터 많은 고민들이 느껴지는데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들도 어떻게 보면 되게 답답한 얘기들입니다. 주제를 제가 과거는 생각보다 빨리 잊혀지고 미래는 생각보다 빨리 다가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저희 KCGI가 기후위기와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목표로 해서 탄생했고 지금 이제 만 6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짧게라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피할 수 없는 코뿔소, 그러니까 회색 코뿔소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회색 코뿔소 3마리가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 대부분 아는 얘기일 테니까 짧게 5분 내로 끝내고, 두 번째 이제 이 위기들을 어떻게 하면 기회로 삼을까에 대한 얘기, 그래서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릴 거고, 마지막 오늘 주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기업 거버넌스 관련해서 최근 변화되는 부분들하고 또 기업 거버넌스 이슈의 핵심이 승계입니다. 그래서 승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제가 여러 그룹사들 승계 관련해서 상담을 해줬던 경험을 살려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색 코뿔소 3마리는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가계부채 심각하죠. 그 다음에 이제 3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정말 심각한 이슈입니다. 인구 절벽, 그 다음에 기후위기, 다 심각한 얘기들을 오늘 피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이거 피할 수 없는 얘기들인데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잠깐씩 보시면 가계부채, 가계 신용도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고 전 세계에서 GDP 대비해서 183%면 거의 독보적인 1등 수준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제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한 6년 사이에 더블 늘은 게 있어요. 자영업자 대출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관련 대출들, 소호대출이라고 하는 게 정말 심각한 수준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요즘 자영업자들 장사도 잘 안 되는데 그분들의 신용이 빠르게 악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자영업자 대출의 또 굉장히 많은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발라낼 수는 없지만 부동산 관련해서 연결돼서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자, 추세를 보시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이 가계부채의 는 굉장히 큰 짐더미로 눌려 있는데 게다가 또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태어날 때, 제가 72년산인데 요즘 태어나는 인구가 이제 25만 명 깨졌고 이제 20만 명 곧 깨질 거라고 얘기하고요. 올해 0.7명이 깨질 걸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너무 암울한 미래고요. 이런 암울한 미래가, 이걸 또 갑자기 열심히 남녀간에 젊은 사람들한테 열심히 연애하라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또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애를 낳는다 하더라도 그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먼 미래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도 라는 거고, 우리가 인간의 수명이 보통 80년에서 100년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면 20년에서 25년 단위로 계절이 한 번씩 바뀝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1차 베이비부모, 그 다음에 64년생부터 73년생까지 2차 베이비부모로 나누는데, 이미 이제 제 친구들도 은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1차 베이비부모는 굉장히 많은 첫 직장에서 은퇴를 했죠, 이미. 그래서 이제 그 소비가 극대화되는 시점, 가장 정점에 다다른 시점이 보통 만 46세입니다. 근데 46세 다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내리막길만 남아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인구 감소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 문제 아닐 수도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절벽이 기다리고 있어요. 일단 국민연금 고갈된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연금 절벽에서 이제 노인들의 노후에 대한 걱정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인구 절벽에 연금 절벽이 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자산 가격의 절벽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놔두면 우리나라는 한번 자산 가격의 절벽을 경험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새로운 수요가 없으니까. 받쳐줄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이제 정부가 인위적으로 막 떠받치려고 많이 굉장히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 올해 굉장히 힘들게 노력한 것들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청년들 관련해서 뭐 각종 주택 사라고 뭐 얘기 지원해 준 부분들도 많고, 이대로 놔두면 뭐 PF니 뭐니 다 터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뭐 결과적으로 국가 부채도 이제 50% 넘어가고, 과거에 이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뭐 외환 보유고도 작년에 뭐 700억 달러나 감소하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4,800억 달러대였다가 거의 이제 4,100억 달러까지. 일순간에 그렇게 수출이 안 되면 우리나라는 감소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세계 9위 외환 보유고라고 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안심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역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대외 의존도가 크죠. 그리고 외환 거래액 자체도 크고, 그러다 보면 수출 수입이 급등락하게 되면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큰 회사들이 수출이 갑자기 안 되고 하면 이것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후 관련된 얘기인데, 이 기후 관련된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길게는 얘기 안 드릴게요. 뭐 지구의 평균 온도가 지난 120년 동안 1도 상승했다,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고, 바다의 온도가 1도 올라가면 수증기의 양이 7% 증가하죠. 어마어마한 증가입니다. 그에 따라서 온갖 뭐 폭우 많이 오고, 뭐 온갖 쓰나미도 오고, 뭐 이상한 일들이 뭐 지구에서 지금 최근 뭐 불과 1, 20년 사이에 많이 일어나고 있고, 요즘 여기 다 골프 많이 치실 텐데, 제주도에 이제 잔디는 다 중지로 바꾸고 있어요. 조선 잔디로 바꾸고 있고, 제가 회원으로 있는 많은 골프장 잔디들이 이미 뭐 양잔디는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최고라고 꼽는 뭐 여주에 있는 해슬리, 트리니티, 그다음에 뭐 잭리, 뭐 그런 골프장들도 양잔디들 굉장히 지금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있고 비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후의 문제인데, 이게 이제 산업적으로 보면 전력이 부족해요. 어떤 전력? 아리백을 할 수 있는 전력이 부족합니다. 불가능하죠. 국토 자체가 단절되어 있어요. 해외에서 생산한 전력이라도 끌고 올 수 있어야 했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 너무 좁고 사막도 없어요. 그래서 태양광도 하기 힘들고 큰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이제 전통 우리 전력 공급 수단들, 특히 이제 뭐 원전 SMR 관련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 많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한데, 이 세 마리 회색 코뿔소를 피할 수 있는 대전환으로 일단 EV 전환, AI 전환, 세대 전환, 투자 전환, 이 네 가지를 저는 꼽았습니다. EV 전환은 뭐 전기차 캐즘이라고도 얘기할 정도로 전기차 증가가 뭐 멈춘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하고, 주변 사람들이 이제 내연기관차의 수명이 더 길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큰 착각입니다. 전기차 캐즘은 거의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노르웨이를 보시면 지난달에 8월 달 기준으로 노르웨이 신차 판매량의 93%가 EV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보시면, EV 전환을 내연기관 판매 금지 기간이 내년부터 불가능합니다. 이제 노르웨이에서는. 그 다음에 벨기에, 그 다음에 2030년 되면 주요 유럽 국가들, 2035년 되면 우리가 아는 대부분 선진국들, 미국, 일본, 한국, 호주, 중국조차도 이제 신차 판매에서 뭐 내연기관차, ICE라고 부르는 내연기관차는 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정해진 미래니까 어떻게 좀 바뀔 거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그냥 그 상태에 대해서 믿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EV 관련해서 큰 변화들이 있습니다. 미국, 특히 테슬라를 비롯해서 비아디 같이,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큰 변화들이 있고, 한국은 그래도 중간은 따라가는데, 지금 독일 기업들은, 독일과 유럽의 주요 자동차 생산 업체들은 전혀 따라오지 못해서 EV 전환에서 대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EV 관련해서 성장이 멈췄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얘기를 뒤집을 수 있는 차트를 한번 보시죠. 연평균 2030년까지 앞으로 7년 동안도 24%씩 EV 관련해서는 성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EV 하나만 보시더라도 그 안에 엄청나게 뭐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 2차 전지 안에서도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파우치, 그다음에 BMS, 뭐 전고체 관련된 이슈들, 굉장히 많은 뭐 구동 모터, 마그넷 와이어, 저희도 이제 LS 그룹에 2억 달러, 2,700억을 투자를 하기로 해서 이제 연말까지 자금을 모으고 있는데요.
뭐 저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많이 따라가야 되죠. 전기차로 보면 모터가 필요하고 모터에 감을 구리선도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일반 구리선 감으면 너무 무거워서 차보다 사람 무게보다 더 무겁습니다. 구리선 무게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저거를 고전압으로 하기 위해서 차에 통하는 전압 자체도 바꿔야 되고 구리선 자체도 바꿔야 됩니다. 충전 인프라도 필요할 것이고 뭐 다양한 그리드도 필요할 겁니다. 전력 공급을 위한. 그리고 그거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AI입니다. AI는 앞으로 7년 동안 9배 성장. 그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시면 AI 관련된 반도체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는 31배 성장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하는 게 아니라 뭐 PwC라든지 글로벌 그 전망 기구들이 컨설팅 펌들이 다 이런 비슷한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전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AI를 하려면 데이터 센터 필요하잖아요. 데이터 센터 집중되어 있는 게 버지니아주에 주로 많은데 버지니아주 주 전체의 전력량이 보세요. 차트에 보시면 다른 주랑 완전 차이가 나요. 37%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이제 있다. 그다음에 세대 전환에 대한 이슈도 중요합니다. 세대 전환에서 고령화 비중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죠. 고령 인구 65세 이상 비중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고 그들이 전체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고 있고 그들이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고 있습니다. 그럼 그에 따라 기업들도 변해야 됩니다. 과거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보시죠. 우리 집을 짓는데 저희도 이제 부동산 관련 자회사가 있어서 한 1조 정도 지금 자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서초동에 빌딩도 하나 가지고 있고. 근데 뭐 재건축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포커스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어린이 놀이터에서 애들 키우고 그런 거에 너무 집중하면 안 된다. 어르신들도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그들의 편의를 충분히 고려하는 그런 아파트를 지어도 그렇게 지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뭐 자산 운용을 하더라도 이제 뭐 아까 제가 어르신들의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자산 가격 절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산 가격 절벽을 피하려면 그에 맞춰서 운용에 대해서도 남다른 접근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자산을 어떻게 지켜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 그런 산업도 어떻게 보면 커질 수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실버 관련해서 뭐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뭐 당장 얘기할 수 있는 게 바이오, 뭐 헬스케어 그런 부분들입니다. 바이오 헬스케어는 저는 지금까지는 투자를 안 했었습니다. 이런 고금리에서 바이오 헬스케어 같이 캐시플로우가 뒤로 다 밀어져 있는 경우, EV 회사들도 비슷한데요. 그런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안 됩니다. 주식 투자 관점에서 별로 매력적이지 않았죠, 지금까지. 근데 지금은 이제 다릅니다. 금리가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제일 먼저 수혜를 볼 수 있는 데가 저런 산업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바이오 헬스케어는 또 버릴 수가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나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강점을 가진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얘기 쉽지가 않습니다. FDA가 한국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의 핸디캡이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간 데가 또 그쪽 분야니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사고의 대전에서 점점 이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가야 될 부분이 첫 번째로 사업가에서 2세대로 넘어가면서 승계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자꾸 옛날 하듯이 사업만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가로서 스스로의 위치에 대해서 자꾸 변화해 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사업을 그대로 하다 보면 서서히 삼겨가는 큰 솥단지 안에서 개구리가 삼겨가듯이 따뜻하네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목숨줄 끊기는 상황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런 투자를 2대 3대로 그런 투자의 어떤 마인드, 지식들을 전수해 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글로벌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글로벌 얘기 오늘 포럼 이름도 글로벌이지만 실제 글로벌로 전환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사실은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근데 글로벌로 전환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마인드를 만약에 우리가 위치는 부산에 땅을 두 발을 딛고 있더라도 마인드는 항상 글로벌에서 이게 장사가 될까를 고민해야지 국내에서 어떻게 팔아먹을까 생각하면 수요가 없다니까요. 앞으로 수요가 10년 후면 급감합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해도 잘 안 될 겁니다. 국내만 바라봐서는. 그래서 또 이제 일일이 육성을 하기에는 우리나라가 대부분 산업에서 국내 산업일 경우에 특히 더 이제 과잉 생산,
오버 캐파시티의 이슈에 과잉 투자의 시대에 이미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육성하는 것보다 M&A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산업을 어떻게 과점화시킬까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것이고, 우리한테 없는 기술을 어떻게 붙여서 시너지를 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없다 그러면, 젊은 친구들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본사는 부산에 있더라도, 부울경의 본사는 있더라도 R&D 센터는 판교에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대중공업도 그렇게 하고 현대그룹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글로벌 전환, 글로벌 투자에 있어서 글로벌 전환은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가 뭐 벌써 그렇게 와버렸습니다. 성장률 보시면 2.5%, 2.2% 2025년에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 평균에 비해서도 우리가 이미 떨어져 있고, 이렇게 고성장하던 나라가 이미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미국보다도 더 저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안정적인 미국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투자를 한다고 했을 적에 훨씬 미국 기업이 좋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에서도 핸디캡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보는 부분들은 A, B, C, D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D, 인공지능, 로봇, 그래서 자율주행, 배터리, 이런 관련돼서 좀 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테크, 블록체인, 빅데이터, 그다음에 칩 반도체죠. 그다음에 크립토. 우리 트럼프가 저는 된다고 99% 거의 확신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특히 더 한국 언론들이 자꾸 트럼프 안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거의 이미 결정 났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게임 끝났습니다. 근데 자꾸 부정하지 말고 트럼프 됐을 적에 그 이유를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블록체인을, 비트코인을 예전에 유시민 씨가 하던 얘기처럼 그냥 무시할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고, 그리고 왔을 적에 어떤 산업들이 커질 것인가, 일론 머스크 또라이다 이렇게 무시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디펜스, 저희 이제 LIG 넥스원에 저희가 얼마 전까지 2대 주주였는데요. 디펜스 되게 중요하고, LIG 넥스원도 로봇 관련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발버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로봇 기술이 없으니까 미국 가서 빼내오는 식으로 고스 로보틱스 인수를 했죠. 그 다음 마지막에 사실 E가 있는데, 에너지하고 EV 전환에 대한 부분 앞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 주제인 기업 거버넌스 관련된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래도 이런 어떤 잘 구미구미 찾아보면 투자할 만한 회사들 많고 성공적인 변신을 하신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평가돼 있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그냥 저평가돼 있는 나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게 1, 2년 문제가 아니고 1, 20년 문제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PER 대비해서 PBR 대비해서 항상 저평가되고 있었어요. 미국에 비해서 최근에 더 심화되고 있는 건 PBR, 자기 자본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미국 기업들은 미국에 대비해서 3.6분의 1토막, 지금은 4.8분의 1토막까지 늘어났고, PER도 1.6분의 1토막 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업인들 입장에서 보면 세금 문제, 상속세 이슈가 제일 큽니다. 상속 증여세 전 세계에서 가장 세게 물리고 있습니다. 이제 60% 물리고 있는데, 올해 연말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게 통과가 되면 50% 줄여준다고 하지만, 대주 이제 할증을 없애버린다고 하지만, 그래도 50%도 굉장히 거합니다. 30%로 낮춰야 됩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대주주들은 사익 편취하고 약간 도덕성 결여된 승계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죄책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버넌스 순위가 그래도 한 계단 작년에 올랐는데, 왜 올랐느냐 가만히 보니까 창피하게 소액주주가 많아졌대요. 1,400명 개미 투자자가 됐대요. 700만이었다가 코로나 겪으면서 불과 5년 만에 거의 더블이 늘어나서 1,400만이 돼서 이제 정치인들이 무시할 수 없을 거랍니다. 그래서 올려준 거랍니다. ACGA라고 아시아 거버넌스 어소시에이션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이제 주주 행동주의가 부상했답니다. 저를 액티비스트로 아직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액티비즘 펀드는 거의 다 반납했습니다. 이제 액티비즘을 안 한 지 오래됐고, 그리고 이제 사실 처음부터 무슨 기업 사냥꾼 어쩌고 했는데, 기업 사냥꾼을 하려고 한 적도 없고 제가. 근데 이제 기업 지배구조 개선하자 이런 옳은 얘기 하다가 말이 잘 안 되면 험악한 얘기 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언론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아무래도 기업이 광고를 많이 하니까 기업 편을 많이 들다 보니
제가 머리에 뿔이 2개 난 사람으로 잘못 막 오해되고 막 하기도 하는데, 저희 계열사 지금 3개 있고 이제 한양증권까지 인수하면 뭐 4개로 들어올 수 있는데, 그건 펀드로 인수하긴 하지만 어쨌든 경영은 저희가 하니까 그 모든 회사들이 사실 이제 이렇게 큰 회사들 이제 사이즈가 커졌는데 액티비즘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걔들 뭐 경영권 방어 쪽으로 오히려 더 기울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주식시장의 퍼포먼스 성과를 보시면 뭐 그냥 보이십니다.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2008년 이후에 창피합니다. S&P 맨 왼쪽 위에 348%, 우리나라 68%. 다행히 중국이 26%인데 이 차트를 그린 다음에 급등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 우리나라 비슷해졌습니다. 거의 세계 꼴찌 수준의 주식시장의 퍼포먼스입니다. PBR이 어느 정도 낮으냐? 1배 미만이면 당장 그 폐업하는 게 낫다는 거잖아요. 기업 청산을 하는 게 낫다는 뜻인데 65%가 상장사 65%가 1배 미만입니다. 너무너무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저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경영권 프리미엄 많지만 일반 주주 지분율은 뭐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고, 여러 가지 디스카운트 원인들이 있지만 결국은 투자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어떤 문제들, 법과 제도 시스템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기 나온 얘기를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주제는 이제 또 여러 주장들을 제가 할 수 있는데, 저는 어쨌든 주장하는 부분이 상법이 어떻게든 좀 투자자들한테 이익이 보호되어야 된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자사주도 경영권 방어로 회사 돈으로 인수한 건데 경영권 방어로 쓰여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게 결국은 기업인들한테도 좋아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이 잘 돼야지,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아야지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땡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도 같이 커나갈 수 있는 자본시장인데, 자본시장이 적이 아니고 자본시장을 안 키우고 그들을 한테 등 돌리고 뒤로 가서 그 외면하고 배신하고 그렇게 했을 적에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기업인들한테 지분율 올라가겠죠. 우리 아들한테 지분율 더 많이 가겠죠. 그 결과가 마지막에 좋지 않습니다. 삼성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어제도 뭐 경제지 사장님하고 운동하다가 그 얘기를 질문을 하시길래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삼성전자가 매출액이 달러 기준으로 보면 10년 동안 제자리입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환경이 변했어요. 환경이 변했는데, 지금 칩이 변했어요. 칩 구조가. 옛날 디램 난드 잘하면 되는데 디램 난드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파운더리가 중요해졌어요. 왜냐하면 어지간한 빅테크들은 다 자기가 자체 칩을 설계합니다. 자기들의 니즈에 맞게끔. 테슬라조차도 자기 자율주행에 맞는 그런 칩을 만들기 위해서 AI 칩을 만들고 있고, 그러면 그걸 만들어줄 수 있는 이제 파운더리 회사들을 찾게 되는 거고, 그 비중이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잘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TSMC 잘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삼성이 변해야 되잖아요. 그럼 반도체에서 TSMC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이미 불가능해 보여요. 10년 전부터. 근데 그걸 빨리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눈치를 못 챈 것 같고, 그런 변화들을 그때 사실은 자율주행이라도 뭐 우리 그 테슬라가 버벅거리고 있을 적에 EV를 했으면 어땠을까? 삼성이 지금 못하는 게 없잖아요, 사실. 세탁기 하면서 모터도 하고 있고 배터리도 생산하고 있고 안 하는 게 없는데, 차 안에서 할 수 있는, 사실 컴퓨터 온 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카우. 예. 컴퓨터 온 휠인데 바퀴 달린 컴퓨터일 뿐인데 컴퓨터 이미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삼성만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현대차보다 더 잘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10년 전에 과감하게 한 100조 원 정도 투자해서 삼성이 그런 변화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아버지도 제2의 창업을 하셨잖아요. 이건희 회장님도. 그러면 이재용 회장님도 똑같이 제3의 창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큰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가만히 보시면 각종 무슨 게이트들이 있잖아요. 승계 목적으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부터 그 단추가 잘못해진 거예요. 2014년에 이미 잘못된 거예요. 그때 탐욕을 부리지 않았더라면, 그때 너무 과도하게 가신 분들이니까 그 각종 부회장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문제 일으키신 부회장님들, 그런 분들의 말보다는 기술자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여서 그때 이미 변했어야 된다. 이미 실권을 잡고 계셨고 권력을 행사하실 수 있는 위치에 계셨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들이 지나고 보니까 너무 안타깝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어떻게 보면 생각합니다. 지금도 과감하게
변화를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이거는 그냥 삼성을 하나의 예를 든 거지 다른 대부분 그룹들도 똑같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냥 누워서 아무런 변화를 안 하려고 하는 건다라는 거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들은 이제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ROE가 너무 떨어져요. 결론은 이제 ROE를 높이자는 건데, ROE를 높이려면 자기 자본 중에 배당 안 하고 회사 안에 쌓아놓고 맨날 부동산 투자나 하고 골프장이나 가지고 있고 강남에 빌딩 한 채 가지고 있으면 다라고 생각하고, 출근할 때 비서한테 막 90도로 인사받고 경비원 인사받고, 주말에 가서 골프장 가서 또 회장님 하면서 인사받고, 이게 본인은 좋겠죠. 본인 자식까지도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지만 정말 그 회사의 직원들, 그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을 얼마나 꿈이 없는 미래에 다니는 거고 꿈이 없는 회사에 투자한 거잖아요.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사회적으로도 불행한 거고. 기업의 본질적인 역할이 뭡니까? 글로벌 경쟁을 해서 이기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미국에 비해서 너무너무 낮은 ROE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쳐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얘기고, 이 법 관련된 얘기는 뒤에서 많이 하겠지만 오늘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사주 효과 굉장히 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자사주는 소각을 안 해요. 소각을 하지 않는 자사주는 주주 환원이 아닙니다. 주주 환원도 아닐 뿐만 아니라 주주한테 배신하는 겁니다. 소각을 하지 않는 자사주 매입은 주주 배신입니다. 주주 환원인 것처럼 둔갑시키면 안 됩니다. 지금 고려하면 보세요. 자사주 매입 왜 하죠? 옛날에 반값일 때 하지, 쌀 때 안 하고 왜 비쌀 때 합니까?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암묵적으로 다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돼서 우리나라 미국처럼 주가 상승으로 벌어들인 이익이 53%면 자사주 매입 효과로 얻게 되는, 투자자들이 얻게 되는 이익이 40%예요. 그렇게 많은 이익들을 2011년 이후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것만 소각해도 코스피는 당장 4,000포인트 갑니다. 있는 자사주만 소각해도. 상속세 아까 말씀드렸고요. 1, 2, 3대로 가면 어쩔 수 없이 부불 3대는 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같이 이어지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었고, 제가 주장하는 부분들은 이런 세세적인 법률 얘기들은 오늘 드리지 않을 테니까 자료로 좀 참고하시고요. 큰 변화들이 그래도 있습니다. 지금 지금 과거에는 저만 주장했던 상속세가 문제다 이런 얘기들, 코리아 밸류업을 해야 된다, 또는 코리아 주식시장 부스트업 정책을 해야 된다, 여러 정당들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 격세지감을 느끼는데요. 제가 이제 지배구조 연구를 지난 한 15년 전부터 이제 책을 계속 쓰고 있는데, 그런 얘기들이 이제는 그래도 뭔가 각성해가는 것 같아서 저는 약간 다행이다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참호파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꿈이 없는 미래. 왜 이렇게 꿈이 없어졌느냐 가만히 보니까 M&A 하다가 외형 키우려다가 섣불리 외형 키우려다가 망한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자식 세대에서는 다 보수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기능을 상실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자녀한테 승계를 해줄 때 우리가 어떤 고민들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일단 자녀들한테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실패하는 걸 당연시 여겨야 됩니다. 실패는 자산입니다. 부채가 아니고. 그래서 그리고 과감하게 핸들을 맡겨야 되고요. 일찍 승계를 준비시켜줘야 됩니다. 제가 아는 많은 회장님들, 재벌 회장님들이 대부분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 하다가 다 형제들끼리 싸움 나고 99% 싸웁니다. 99% 아니 100% 거의 싸웁니다. 인화가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인화가 모토인 우리 LG그룹조차도 저런 거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기 다 한 겁니다. 그리고 물려줄 때 너무 금융자본 물려주는 거에, 현금 물려주는 거에, 주식 지분 물려주고 부동산 물려주는 거에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파이낸셜 어셋이라고 하는 거, 파이낸셜 캐피탈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물고기를 물려주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고기 잡는 법을 물려줘야죠. 그러면 자식한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저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인적 자본, 그다음에 지적 자본,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자본, 이런 것들도 물려주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정신과 사람과 존경과 능력을 물려준다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 얘기는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제임스 휴즈라는 사람이 한 얘기에다가 제가 좀 여러 가지를 붙였는데요. 필요합니다. 이렇게 경영권 분쟁들이 많아요. 자, 보시면 요즘 MBK가 아주 큰 활약들을 하고 있는데 MBK야말로 진정 어떻게 보면 기업 사냥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경영권 먹겠다고 저를 막 돈으로 덤비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는 적어도 없었는데 어쨌든 보시면 한미 뭐 고려아연 뭐 한국타이어 뭐 문제들이 지금까지 많았었는데 누가 상속세로 다 내 회사가 뺏기기를 바랄 거고 어느 회장님이 창업하면서 이게 MBK 같은 펀드한테 회사를 강제로 뺏길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생각 아무도 안 하죠. 그러면 미리미리 자녀들한테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 싸우지 말라고 각각 너는 뭐해 너는 뭐해 대부분 3분의 2 이상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나마 안 싸웁니다. 그래도 싸웁니다. 그래도 나머지 3분의 1 가지고 싸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고 다시 백투 베이직으로 가서 형제 간 우애라는 거 이게 굉장히 큰 자산이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렇게 싸워 제끼기 시작하면 결국은 둘 다 손해보는 거죠. 그리고 미리 하라는 얘기, 그 다음에 현금을 미리 준비를 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사주 소각해서 매입 소각해서 계속 지분율을 높여놔야 된다라는 얘기. 나쁜 승계는 뭐냐? 근시안적인 승계, 과거지향적인 승계. 새로운 창업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런 제2, 제3의 창업을 준비하지 않는 승계. 그리고 금융자본에만 집중하는 승계. 텍스에다가 너무 비중을 두는 승계. 세금 좀 아껴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꼬드김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회사를 하나 더 창업할까를 고민하셔야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닥쳐서 고민하지 말고 미리 고민하라는 얘기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꼭 우리 자녀한테 물려준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오사카 속담에 2대에서는 아들보다는 사위가 낫고 3대로 가면 또 사위보다도 그냥 양자가 낫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회사에서 이놈이 제일 잘한다 싶은 애를 찍어서 그렇게 물려줘야 됩니다. 저도 저희 회사 아들한테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여러 언론사, 이제 한국 거버넌스 대상을 저희가 이제 후원해서 시상을 하고 있는데 올해 3회째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여러 번 선을 했습니다. 절대 저희 아들한테 회사를 물려주지 않을 거다. 걔는 주주로 남으면 된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 덤으로 이제 뭐 사회환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뭐 그건 그 개인적인 문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KCGI가 그 PEF부터 메리츠 자산운용 작년에 인수해서 뭐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 수익률이 42개 자산운용사 중에 39등이었다가 요즘은 다 5등 안에 들어갑니다. 네, 대체 투자운용 부동산 이제 열심히 하고 있고 나름 특색 있게 해보려고 있고, 한양증권은 OK저축은행하고 같이 SI를 끼고 저희가 최소 3년은 저희가 핸들지고 경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 포트폴리오들을 저희가 거의 2대 주주로 투자를 하거나 뭐 보통 2대 주주 정도로 투자를 하거나 대주주로 투자를 해서 뭐 많은 성과들을 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를 꼭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오늘 얘기 들은 게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오늘 긴 얘기 못 드려서 죄송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회사에 컨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